브라질 상파울루의 버나가에서 글로벌 문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루카스 마르틴. 그는 지난 10년간 삼바와 축구,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를 주로 다뤄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하나의 문화적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에서 시작된 K컬처라는 거대한 물결이었죠. 오늘은 루카스가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K컬처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마르틴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15년째 문화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브라질의 삼바와 카니발,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콘텐츠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3년 어느 화요일 아침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파울루 시내 한 카페에서 취재차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10대 소녀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어머, 지민 오빠 새 앨범 나왔대. 블랙핑크 로제 솔로 무대 봤어? 오징어 게임 시즌2 언제 나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기심에 브라질의 주요 SNS와 유튜브를 뒤져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질 10대들 사이에서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라는 이름들이 마치 우리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펠레나 호나우지뉴만큼이나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온 문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북한과 분단되어 있다는 것,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이 있다는 것 정도. 그런데 문화 콘텐츠로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킨다고?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브라질 내 한국문화 동호회를 찾아가 봤더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파울루에만 50개가 넘는 K-팝 댄스 동아리가 있었고 한국어 학원은 대기 명단이 6개월치나 밀려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발견했고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K컬처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지 알아보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문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정말 예상과 달랐어요. 지인들의 조롱 섞인 말. 일본 도쿄의 문화 전문 기자인 다나카 씨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 문화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봤을 때의 반응이 지금도 생생해요. 루카스, 정말 한국 문화가 브라질에서 인기라고? 하하. 다나카 씨는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그건 그냥 마케팅이야. 한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만든 인위적인 열풍이라고. 진짜 문화적 영향력이라면 우리 일본의 포켓몬이나 원피스, 드래곤볼을 봐. 이런 게 진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지.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K-팝은 세계에서 인기가 없다. 단지 일부 10대들의 일시적 유행일 뿐, 실제 음반 판매량을 보면 J-팝이 훨씬 앞서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아이돌들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누가 진짜 문화 강국인지 알 수 있다며 조롱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가 브라질에서 본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브라질 젊은이들이 일본 애니메이션보다 한국 드라마에 더 열광하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 일본 친구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의아했던 건 일본 친구들의 감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단순히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뭔가 경쟁의식이나 질투 같은 감정이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국 문화는 우리 일본 문화를 베낀 거야. K-팝은 J-팝의 아류작이라고. 한국 드라마도 일본 드라마 스타일을 따라한 것뿐이라는 말들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해졌어요. 만약 일본 친구들 말이 맞다면 왜 브라질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브라질 젊은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쳐두고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을까? 이 의문이 저를 더욱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쿄에서 상파울루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누군가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고. 한국에 가서 K컬처가 정말 무엇인지,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직접 체험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정말 대단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는 게 저널리스트로서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10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공항 곳곳에 BTS, 블랙핑크, 뉴진스의 거대한 광고판들이 걸려 있었고 면세점마다 K뷰티, K푸드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공항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10대 소녀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K-팝 안무를 따라하며 웃고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온 가족은 김치와 불고기 체험 코너에서 열심히 한국 음식을 맛보고 있었고요. 이게 정말 공항이야? 아니면 한국 문화 테마파크야?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역마다 K-팝 스타들의 광고가 붙어 있었고, 심지어 지하철 안내방송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라고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 찍는 외국인들로 가득했거든요. 홍대에서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저녁 8시쯤 홍익대학교 앞 놀이공원에 갔는데 길거리 곳곳에서 K-팝 댄스 버스킹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댄서들이 전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추고 있었고, 브라질 청년들이 BTS의 DNA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프랑스에서 온 20대 여성이 한국 전통 부채춤과 현대 K-팝 댄스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인 치마 저고리를 입고 부채를 들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현대적인 K-팝 비트에 맞춰 힙합 댄스로 바뀌는 퍼포먼스였죠.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했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인 융합이구나. 강남 거리를 걸으면서도 계속 놀라웠어요. K-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를 찾아온 스위스 관광객들, 오징어 게임 세트장 체험을 하려는 미국인들, 한국어를 배우려고 어학원에 다니는 독일 청년들까지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서울에 모여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일본 친구들이 말한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가 본 건 돈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서울에서의 둘째 날, 우연히 카페에서 젊은 한국인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K-팝 걸스 데몬 헌터스 봤어? OST가 빌보드 차트 1위 했다면서 호기심이 발동했죠. 애니메이션과 K-팝이 결합된다고. 이건 정말 새로운 현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바로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K-팝 걸스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정말 있더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지만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한국의 전통 요소들이 현대적인 K-팝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주인공들이 악마와 싸우면서 부르는 노래가 전통 국악의 선율과 현대 K-팝의 비트를 완벽하게 결합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액션 시퀀스마다 한국 전통 무용의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어요. 건무, 부채춤, 장고춤의 동작들이 현대적인 액션과 어우러져서 정말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OST였어요. 영화 주제곡인 데몬 헌터라는 곡을 들어보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한국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장구 소리가 전자음악과 힙합 비트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사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서 마치 새로운 언어를 듣는 것 같았죠. 다음날 한국의 음악 전문가를 인터뷰해봤어요. 그분이 설명해준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K-팝은 이제 단순히 음악 장르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 코드, 언어 체계가 된 거죠. 애니메이션, 게임, 드라마, 패션, 뷰티까지 모든 영역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빌보드 차트를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K-팝 걸스, 데몬 헌터스 OST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OST를 부른 가상의 걸그룹 데몬걸스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3주 만에 2억 뷰를 넘어섰더라고요. 댓글을 읽어보니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어요. 이건 애니메이션인가, K-팝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장르인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K-컬처는 기존의 장르 구분을 완전히 뛰어넘는 무언가라는 것을 말이에요. 음악, 영상, 패션, 스토리텔링이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브라질로 돌아가서 일본 친구 다나카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류작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아류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진화였다고. 그리고 이 진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더 크게 실감하게 될 거였어요. 2024년 3월, 제게 정말 특별한 취재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이브와 개펜 레코드가 함께 만든 글로벌 걸그룹 캐츠아이가 미국 투어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남미 투어 첫 공연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취재 신청을 했고 다행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상파울루의 알리안즈 파르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6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이 완전히 매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관객들의 구성이었어요. 브라질 국기는 물론이고 프랑스 국기, 멕시코 국기, 아르헨티나 국기, 심지어 인도 국기까지 경기장 곳곳에서 펄럭이고 있었어요. 캐츠아이는 정말 특별한 그룹이었어요. 멤버들이 미국, 브라질, 필리핀, 일본, 스위스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한국에서 K-팝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무대에 올라서 첫 번째 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곡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각 멤버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랩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하모니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무도 각국의 전통 댄스 동작들이 K-팝 스타일과 융합되어 있어서 정말 독특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관객들의 반응이었어요. 6만 명의 관객이 한국어로 된 후렴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브라질 사람들이 사랑해요를 외치는 모습, 아르헨티나에서 온 팬들이 한국어로 응원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공연 중간에 캐츠아이 멤버들이 각자의 모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브라질 출신 멤버는 삼바 댄스를, 필리핀 출신 멤버는 전통춤을, 일본 출신 멤버는 부채춤을 선보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춤이 K-팝 비트에 맞춰져 있으면서도 각국의 고유함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을 인터뷰해봤어요. 멕시코에서 온 20대 여성은 이건 단순한 K-팝 공연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 같았어요 라고 말했고, 프랑스에서 온 대학생은 캐츠아이를 통해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도 더 알고 싶어졌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특정 국가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새로운 언어구나. K-컬처는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통의 문화 코드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캐츠아이는 그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제 취재 노트에는 그날 밤 이런 메모가 적혀 있어요. 이것은 문화적 혁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취재 기사를 브라질과 한국 언론에 송고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서 제 기사를 겨냥한 반박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브라질 기자의 과대 포장, K-팝은 여전히 마케팅 산물이라는 거였죠. 기사 내용을 보니 정말 황당했어요.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 언론인들을 매수하고 있다. 실제 일본 내 K-팝 인기는 과장되었다. 진정한 글로벌 문화는 포켓몬, 헬로키티, 원피스 같은 일본 콘텐츠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어요.
브라질 기자가 한국 돈을 받고 거짓 기사를 썼다. 캐치아이 공연도 한국 기획사가 조작한 것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심지어 제 개인 SNS까지 찾아와서 악성 댓글을 다는 일본인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제가 그냥 사실을 보도한 것뿐인데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런 반응 자체가 K컬처의 위력을 증명하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만약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반박하려 할까요? 저는 반박 칼럼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제가 직접 본 사실들을 차근차근 제시하기로 했죠. 칼럼의 제목은 문화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평가된다였어요.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K컬처 현상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삼바 댄서들이 K-팝 안무를 배우는 모습을 봤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국 드라마 촬영지 투어가 에펠탑 투어보다 인기가 높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한국어 학원 대기자 명단이 1년치가 넘어 있었고, 인도 뭄바이에서는 볼리우드 배우들이 K-드라마 연기 스타일을 배우러 한국에 연수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 조작할 수 있을까요? 브라질 10대 소녀가 방벽에 BTS 포스터를 붙이고 밤새도록 한국어를 공부하고 용돈을 모아서 한국 화장품을 사는 이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프랑스 청년이 한국 전통 부채춤을 배워서 K-팝과 결합한 새로운 퍼포먼스를 만드는 이 창의성을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문화의 힘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앨범을 팔았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느냐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K컬처는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칼럼은 브라질과 한국 언론에 동시에 실렸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 K컬처 팬들이 제 칼럼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럽과 동남아시아 언론에서도 번역해서 보도하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건 한국의 한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편지였어요. 젊은 외국인 기자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지켜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모국 브라질에서 대규모 K컬처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직접 브라질에서 K컬처와 브라질 문화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년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죠. 한강공원 반포지구 무지개 분수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루카스 마르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정말 특별한 여행을 했습니다. K컬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결국 문화가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여행이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브라질에서 K-팝이라는 낯선 이름을 들었을 때의 당황스러움, 일본 친구들의 조롱 섞인 말들, 서울에서 받았던 문화적 충격, 캐치아이 공연에서 느꼈던 감동, 그리고 브라질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축제까지. 누군가는 K컬처를 숫자로만 평가하려고 해요. 앨범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얼마나 투자했는지만 따져보죠. 하지만 제가 본 K컬처는 그런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무언가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브라질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K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프랑스 청년이 한국 전통 부채춤을 배워서 자신만의 퍼포먼스를 만드는 모습도 봤고요. 인도 대학생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런 진짜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진짜 변화를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때 마침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한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저를 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은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좋게 봐주고 알려줘서 정말 고맙네. 우리도 몰랐던 우리 문화의 가치를 외국 사람이 알려주니까 새삼 자랑스럽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K컬처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 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거기에 세계 각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소통이에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1년 전 저는 K컬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K컬처는 특정 국가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언어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그런 희망의 언어인 거죠. 카메라를 끄고 나서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서 문화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특히 한국의 시니어분들에게는 우리 문화가 이렇게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선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K컬처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는 젊은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